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실종된 작업자 2명이 아직 구조되거나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 1명이 발견된 26층을 집중 수색하고 있지만 잔해물로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구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실종자 구조 수색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용섭 광주시장을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예전과 다른 호남 민심을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지역 맞춤형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2명을 구조 수색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가 매몰된 26층에 마지막 실종자도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물이 빼곡히 차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의 작업모와 신체 일부가 발견된 26층 2호실 거실 쪽 진입을 위해 작업 중입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위층 바닥면 잔해물을 깨서 아래로 진입하는 중인 구조당국은 현재 실종자 2명이 수습된 28층을 마무리하고 27층 잔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접근이 가능한 지점으로부터 매몰된 실종자까지 직선 거리는 7m. 하지만 실종자가 매몰된 곳에 붕괴된 콘크리트 잔해 10여 개가 세로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고 다른 층과 달리 잔해 사이에도 공간이 없어 하루 1m씩 뚫고 갈 수 있을 걸로 예측됐던 것보다 진입이 어렵습니다. 거의 틈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밑으로 뚫어 가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구조,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먼저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다 추가 실종자를 발견했던 구조당국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마지막 실종자 1명도 붕괴 건물 2호실 쪽 26층부에 있는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26층에 발견되신 분을 향해서 목표는 그쪽으로 가지만은 이게 가장 좀 높은 지역이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지난 4일 수습된 실종자 2명의 부검 결과는 이전 수습된 실종자들과 같이 다발성 손상, 즉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와 장비 임대업체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를 통해 재하도급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 수색이 마무리되면 콘크리트 양생 부실과 동바리 무단 철거가 붕괴에 미친 영향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달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현장에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28일째입니다. 네, 이렇게 꼭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 가족과 같은 소중한 시민 6분이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현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가 구조를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책무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구조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또 앞으로 수색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고난도의 붕괴 현장입니다. 6분이 실종이 됐는데 4분은 이제 구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1분은 26층에 계시는데 위치는 파악을 했는데 아직 구조를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현재 어디 계시는지 이치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도의 현장이고 이곳저곳의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 구조를 완료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요.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145m의 이 타워 크레인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200톤의 2대의 크레인을 동원해서 해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옹벽도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계측하고 있고, 또 실제 39층까지 올라가 보면 매 층마다 콘크리트나 잔재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면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또 입주를 앞둔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붕괴된 아파트 그리고 또 나머지 동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거친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8개 동이 있는데 이번에 일부가 붕괴된 201동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철거 후에 재시공, 재건축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나머지 7개 동의 경우에는 이게 인허가 관청이고 감독관리기관인 서구청, 그리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감리단위 협의해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가장 안전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확실하게 시정 조치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강력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돈밖에 모르는 이런 모렴치한 기업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부실 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도시 강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법에 보면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공중에 많은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등록 말소나 1년간의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 이미 국토관리부 그리고 행정처분 기관인 서울시청에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주도록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침 일찍 현장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하루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역 맞춤형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2개 각 시군별로 마련된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에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과 다인 가족 가운데 1인 확진자, 주거 환경상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를 우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확진자가 직접 기초 역학 정보를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전자 역학 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예전과는 달라진 호남 민심을 놓고 막판 부동층을 흡수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유례 없는 박빙에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 후보 부인들의 리스크까지.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도 승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은 더욱 호남 민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에 대한 어떤 일치감 이런 부분들도 과거처럼 아주 끈끈하고 강고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강조하며 구애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둔 어제 광주를 찾아서 광주와 호남 공약을 쏟아낸 것도 지지율을 10% 이상, 내심 20%까지 올릴 경우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 정치 혁명의 기치를 광주 호남에서 이어주십시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보여줬던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 막판 쏠림 현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예전만 못한 것은 맞지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다를 것이라면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외연 확장을 위해서 텃밭을 다지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신은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색채를 더욱 뚜렷이하면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6년 녹색 바람의 재현을 목표로 호남에 의미 있는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30일. 단일화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성사 여부에 따른 호남의 선택 역시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요동치는 2030 표심에 누가 더 호소하느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투표율. 그리고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오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차단막이 광주 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화장실 하단부 빈 곳을 통한 몰래 촬영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차단막인 안심 스크린을 올해 공중화장실 163곳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20억 7천여만 원을 들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의 공중화장실 8곳을 신축하고 노후한 곳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촌 학교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를 맞았던 농촌 학교들은 이제는 반을 늘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남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농촌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농촌학교로 전학을 오면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사노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왔고요. 자연사 박물관이나 해산물 같은 게 많이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좀 자연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학생만 전학을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농촌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학교 교사들은 빈집을 정리하며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 맞이해 나섰습니다. 작년 저희들 11월 3일 그렇게 학생 모심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마을 주민들 101분 정도가 늘으셨고, 마을 주민과 학교, 지자체 등 모두가 합심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결과 최근 이 학교에는 초등학교 38명이 전학을 왔고 20여 가구가 새로운 이웃이 됐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새학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 반 전체가 궁금해요. 전남 농사노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학교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지난해 1학기에는 82명, 2학기에는 165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 장애가 없는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모두 5곳의 관광지를 선정해 시설 간 경사로와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 개선과 행복체험 상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4월 중으로 100여 명을 선정해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남녘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광양 고로쇠 수액은 올해 예상 생산량만 90여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기슭. 수십 년 수령의 고로쇠 나무에서 말뚝이 맺혀 흘러내립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 1680여 헥타르 면적에 산재한 고로쇠 나무 군락지에서 수액 채취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로쇠 수액의 채취량은 다음 주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유난히 가뭄 가뭄으로 인하여 지금 채취량이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비가 오고 난 후에 날씨가 한번 추워지면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광양정 내 830여 농가가 채취 생산하게 될 고로쇠 수액은 90여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철 농가 소득만도 3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광양 고로쇠는 전국 표시제에 등록돼 우수한 상품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 약수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까지 갖춘 정제장에서 0.5에서 4.5리터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되면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포장 용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요즘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작은 포장재를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1.5리터라든지 또 0.5리터 포장재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니 판매도 많아지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선 시기. 호남 정맥의 끝자락 백운산 일원에서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신안의 작은 섬 기점 소학도는 순례자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2사도 예배당이라 불리는 건축 미술 작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푸른 하늘과 바다를 마주하며 삶을 성찰한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닮은 파란 지붕과 순결한 흰 회벽. 건강의 집으로 이름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례길 따라 마을 언덕배기로 발걸음을 옮기면 2개의 지붕을 가진 예배당, 생각하는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양이가 많은 섬답게 고양이 조형물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 숲속에는 로마식 기둥이 버티고 있는 그리움의 집이 나오고 또 걷고 걸으면 치마처럼 펼쳐진 붉은 계단 위에 원형의 예배당, 생명 평화의 집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서 참 좋네요. 보니까 바다도 보고 이 섬이라는 게 참 이쪽으로는 자주 올 기회가 없어서. 소학도를 앞에 두고 적벽돌과 갯돌로 미끄러지는 듯한 지붕을 가진 행복의 집. 물이 찬 호수에 그림처럼 떠 있는 감사의 집.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연을 이어주는 푸른 초원 위 순백의 건축물 인연의 집.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갯벌 위의 황금색 양파 지붕 기쁨의 집. 동양의 해악과 서양의 화려함을 담은 소원의 집. 뾰족 지붕과 작은 창문으로 장식된 작은 예배당 칭찬의 집. 두터운 석회벽과 단단한 몸집으로 바다로 가는 관문이 되어주는 사랑의 집. 둥근 첨탑과 뾰족 지붕, 붉은 벽돌이 매력적인 지혜의 집이 서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가진 12개의 작은 예배당, 이른바 12사도 예배당입니다. 전남 신안군 병풍도에 달린 작은 섬, 기점 소학도 일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여 킬로미터 거리 좁은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곳입니다.
밀물에는 사라지고 썰물에는 드러나는 섬과 섬 사이 노두길을 따라 2개의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2개 예배당 모두를 보는 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찾아 지쳐있는 도심의 발걸음들이 섬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논 이모작 직불제 대상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벼농사를 짓고 새로운 모내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나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2만 3천여 농가에 22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산지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188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도 자체 사업인 중소형 저온 저장고, 올해 신설된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개별 농가 중심이던 농산물 생산 유통 구조를 공동 선별 출하 체계로 바꾸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